나이 들어 재혼을 하면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이유. 늦깎이 혼례 그 끝은 붉은 숯불이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 봄마다 피어나는 붉은 철쭉보다 더 붉은 소문 하나가 떠돌았다. 70평생 혼자 살아온 안씨 영감이 갑자기 재혼을 한다더라.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 나이에 무슨 정이냐, 그저 밥해줄 사람 구하는 거지. 하지만 누구보다 설렜던 건 안씨 영감 자신이었다. 이번 생 그래도 마지막엔 손 한 번 잡고 자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늦깎이 사랑. 신부는 과부였다. 말이 과부지 40대 중반. 고운 살결에 싹싹한 송길, 안씨 영감의 눈엔 봄꽃처럼 생기가 도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동네 할매들은 달랐다. 혼자 된 지 벌써 10년, 저건 분명 꿍꿍이가 있어. 안씨는 들리지 않는 척, 아니 사랑이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결혼 후 3달이 지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밥상에 국이 올라와도 김이 서질 않았고 서랍엔 어느 날부터인가 안씨 영감의 통장이 사라져 있었다. 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았고 새 아내는 안방을 혼자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안씨 영감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통화를 듣게 된다. 아니, 영감 돈은 생각보다 적어. 요즘은 뭘 해도 안 통하네. 다음은 형님이 좀 알아보셔야겠어요. 그 순간 안씨의 심장은 마당 장독대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안씨는 혼자 외양간에 앉았다. 손엔 굳은 살 박힌 자신의 손바닥, 평생 일구고 모은 돈,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곁엔 정인지 욕심인지 알 수 없는 여인 하나.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어릴 적 들었던 고전 민담 하나였다. 죄를 씻는다고 숯이 되진 않는다. 조선 말기 태은 노승의 말. 불행을 애써 꾸미면 그건 결국 불씨로 남는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안씨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집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 편지 한 장을 묻었다. 내 손으로 짓고 내 손으로 허물었으니 이 또한 내 업이리라. 그러나 다음 생엔 외롭더라도 혼자 웃는 쪽을 택하리라. 이 이야기는 오래된 장터골 술집 벽에 아직도 장작처럼 남아 전해진다. 늙어서 사랑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사랑을 빌미로 타인의 생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외로움보다 더한 고통을 부른다. 당신이라면 말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을 잡을 사람? 아니면 마음을 놓을 자유? 이 이야기 누군가의 선택을 지킬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었다. 내 삶의 침입자였다. 67세 영숙 씨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강아지 몽실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가끔은 유튜브로 요가 영상을 따라하며 웃음도 흘렸죠. 그녀가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창밖의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쌓이던 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삶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찾아왔다. 그는 72세. 한때 사업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영숙 씨가 좋아한다는 시집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죠. 여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외로운 줄 압니다. 이젠 우리 같이 따뜻한 밥 먹읍시다. 그 말 한마디에 영숙 씨의 가슴은 모닥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온기가 아니라 덫이었다는 것을. 처음엔 함께 시장도 가고 된장찌개를 같이 끓이며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의 손은 점점 그녀의 지갑으로 향했고 말끝마다 내가 사업 좀 다시 해볼까라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인에게 보낸 돈 입금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얼어붙은 가슴을 안고 욕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빌려 쓴 인생의 수단이었구나. 늦게 핀 꽃은 더 조심해야 했다.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가을 바람이 스치듯 다가온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허락 없이 들어온 침입자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용기. 영숙 씨는 어느 날 조용히 밥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고등어구이. 그 사람이 처음 와서 정이 간다고 말했던 찬들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긴 나만의 집입니다. 다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혼자는 외롭지만 속이지는 않거든요. 그 남자는 말없이 나갔고 영숙 씨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문은 집의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봄꽃처럼 피어도 속 깊은 검게 물들 수 있습니다. 늙어서 외로운 건 제가 아니지만 그 외로움을 메꾸려다 삶을 침입자에게 내어주는 건 더 깊은 상처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강아지 몽실이와 다시 걷습니다. 햇살 아래서 미소 짓고 낙엽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말하죠.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다. 내 삶의 침입자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 나를 지키기로 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에 누군가 들어오고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인가요? 아니면 슬며시 다가온 침입자는 아닌가요? 첫째, 우리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 벤치에서 마주치던 사람.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던 사람. 70세 남소씨.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고 소나무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말을 건 건 영숙 씨가 무릎 담요를 들고 덜덜 떨던 초겨울 어느 날이었다. 추우시죠? 제가 늘 보았어요. 우리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빨랐고 조금은 조심스럽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남수 씨는 자주 다가왔다. 초코파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공유하려 했다. 어떤 날은 시를 소리 내어 읽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말투는 다정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세계에서만 말하는 듯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음악은요, 정말 영혼을 정화시켜 줍니다. 아니, 이건 들으셔야 돼요. 제 말 믿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넣는 느낌이었다. 소통보다는 침투, 이해보다는 강요. 영숙 씨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말 속에 나의 자리는 없었다. 왜 그럴까? 왜 다정한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까? 왜 그 사람의 친절함이 때로는 갑옷처럼 무거울까?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엔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다. 그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고집은 목소리 크기나 화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미세한 강요였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자. 그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 오랜 고독의 방어 기제. 태계 이황은 말했다. 사람이란 오래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를 짓는다. 남수 씨는 15년을 혼자 살았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로 떠나 소식이 뜸했다. 그는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자고 혼자 결정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남과의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심리학자 박지훈 박사. 그는 배려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방식으로만 세상을 구성해 온 것이다. 그에게 함께란 자신의 조용한 세계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하지만 영숙 씨에겐 그게 침입처럼 느껴졌다. 둘째, 경험의 상처를 회피하는 언어 습관. 그의 말투는 일정했다. 늘 하시죠. 이게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절대 질문으로 바꾸지 않았다. 어떠세요? 혹시 이건 싫으세요?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율곡 이인은 말했다. 말에 여백이 있어야 사람이 쉰다. 남수 씨의 말엔 숨 쉴 틈이 없었다. 그건 공격이 아니라 불안의 반영이었다. 과거의 중요한 선택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확신 있는 말투를 통해 자신을 방어한다. 미국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 그는 질문을 줄이고 확신을 늘렸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자기 감정과의 단절. 남수 씨는 슬프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마음의 고통을 감추는 가면일 수 있다. 감정에 둔감해진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래서 그가 건넨 다정함은 영숙 씨의 눈물엔 닿지 못했고 그녀의 시름엔 멈추지 못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이 사람을 마주보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방에만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다시 내 방을 닫고 싶지 않다. 그녀는 나를 지우면서 누군가와 사는 것보다 나로 존재하며 혼자 사는 것을 택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공원에 나가되 벤치는 옮겼다. 새로운 벤치에서 그녀는 햇살을 쬐며 이런 문장을 떠올렸다. 너와 함께이고 싶지만 너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싶진 않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상처가 있다. 그래서 고집도 있고 무심한 말투도 생긴다. 하지만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할까? 를 묻기보다 내가 왜 거기서 마음이 다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기 삶의 중심에서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과 자기 삶을 벗어나 누군가를 맞추는 것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함께 걷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버리는 길이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다.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옥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를 맡길 때 생긴다. 그래서 늙어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겐 이 말을 건네고 싶다. 당신을 닮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요? 이 질문은 당신의 오늘을 지킬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그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누군가의 부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숙 씨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달라. 배려심이 있어. 식사 후에는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선 무거운 봉지를 먼저 들었고 대화할 때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났나 보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첫날 남수 씨는 말했습니다. 밥은 당신이 하는 게 좋겠죠? 내가 하는 건 좀 어설퍼서. 둘째 날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사흘째엔 나중엔 반찬도 간단하게 해요. 너무 기름진 건 속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일주일 뒤 남수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리모컨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보 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갔지? 오늘 밥은 뭐예요? 다정함은 사라지고 요구가 일상이 되었고 영숙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다시 누군가의 부엌 사람이 되었구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수 씨, 오늘 국이 너무 짜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영숙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맞아요. 요즘 나도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말에 남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분위기는 싸울 뻔하다가 간신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던진 그 한마디. 당신 말도 맞아요. 이 말에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핵심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힘. 첫째, 심리적 거울 효과 미러링 이펙트. 상대의 감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방어 심리를 내려놓습니다. 즉, 맞아. 내 말도 일리 있어. 라는 말은 공격이 아닌 초대로 들립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스트라인 박사. 둘째, 정서적 탈진 이모셔널 번아우트 회피 전략. 상대와 정면 충돌하면 감정은 소진됩니다. 하지만 대화의 열기를 잠시 내려놓는 말 한마디는 감정의 숨구멍이 됩니다. 셋째, 인정은 변화의 출발점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의 말을 일부분만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부분 수용의 법칙이라 부르죠. 심리상담가 에이미 몰리 박사. 택의 이왕은 말했습니다. 온유는 분노보다 강하며 말 한마디로 삶을 구할 수도 있다. 그녀는 바로 그 한마디로 파국이 아닌 대화의 실마리를 다시 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남수 씨는 자주 까다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커튼색이 밝아서 눈이 부셔요. 내 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방은 따뜻하게, 거실은 시원하게. 요구는 늘었고 감사함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다 그녀는 또 하나의 반전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침 식탁에 의도적으로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려고 해요. 당신도 당신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남수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혼자 냉장고를 뒤적이다가 김치 하나 꺼내고 밥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는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큰 나무 밑에서 새싹 하나가 움트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거대한 그늘 아래 가려졌던 자립의 싹이 조심스레 올라오는 순간이었죠. 다시 심리학으로 풀어보면 첫째, 역할의 전환롤 리버설. 상대에게 평소와 다른 역할을 부여하면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율성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은근한 경계 바운더리 세팅. 난 이건 못해가 아닌 이건 나를 위해 이렇게 하겠어라는 말투는 방어가 아닌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주도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셋째, 행동으로 말하기. 대화보다 강한 건 행동입니다. 영숙 씨는 말로 비난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고치려 말고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녀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감정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준비한 밥상에서 정작 당신은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이 나를 위한 시간과 여백을 없애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무이자 감정의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오늘도 부엌에 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자기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밥은 그가 원할 때, 그가 도울 때 함께 짓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지만 나를 비우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도 대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관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기에 당신의 자리 정말 있습니까? 셋째, 여긴 내 집이었는데. 그는 어느 날 영숙 씨의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 묻은 시집 몇 권, 자식들과 찍은 사진들, 강아지 몽실이의 오래된 목줄.
그걸 한쪽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골동품, 화려한 스탠드, 묵직한 클래식 CD들을 가지런히 꽂기 시작했다. 여긴 이제 우리 둘의 집이잖아. 그 말에 영숙 씨는 순간 몸이 굳었다.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여긴 내 집이었는데.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서늘하게 식었다.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멈춰 있었다. 마치 한겨울 자기 둥지에 남의 발자국이 찍힌 작은 새처럼.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왜 또 내 자리를 내주고 있을까?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싸는 사람이었고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문득 태계 이황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 사이의 정은 넘치면 집을 넘고 부족하면 벽을 만든다. 지금 이 집은 넘치는 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준이 넘쳐 흐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깨달음은 그렇게 찾아온다. 조용한 말 한마디에서, 책장을 바꾸는 손길 하나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태도의 문제구나. 심리학자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오는지 보라. 그 사람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된다. 영숙 씨는 침묵하고 있었고 그 침묵이 그의 손을 집 안 구석까지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말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나의 삶의 틀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함께가 아니다. 그건 잠식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 책장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사진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나의 역사가 담긴 곳이에요. 여기에 당신을 더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고 싶었어요. 그의 얼굴엔 당혹감이 비쳤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사라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처음 느껴보는 거리감이 있었다. 사랑을 내 기준의 쉼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방식이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공간은 물건이 아니라 존재가 사는 곳이다. 헤겔은 말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 구별되는 경계에서 시작된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아상을 지워야 하나 자신을 없애서는 안 된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자신을 지우지 않고 상대를 지우지도 않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가지. 첫째, 관계에는 반드시 공간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이든 심리적 공간이든 그 사람이 자기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 없이 들어오는 타인은 도둑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일수록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다. 사랑이란 이름을 달면 사람은 쉽게 방심하고 쉽게 허용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는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폭력이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 셋째, 진짜 결심은 작게 시작한다. 책장을 다시 돌려놓는 것. 사진을 세우는 것. 이름 모를 시집 한 권을 다시 빼내 읽는 것. 그 모든 건 나를 되찾는 작은 의식이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스스로를 지키되 남을 해하지 않는다. 지금 영숙 씨는 군자의 삶을 택한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복원한 것. 비우는 게 미덕일 때도 있다. 하지만 나를 비워 누군가를 채운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상실이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자기 침대에 혼자 누워 천천히 책을 폈다. 책장 한 귀퉁이에 지난 겨울에 적어둔 짧은 메모가 보였다.
내 삶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삶은 누구의 손에 의해 바뀌고 있나요? 그 손은 정말 사랑의 손인가요? 아니면 침입자의 손인가요? 당신만의 책장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넷째,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노년이었을까? 자녀와의 연락은 점점 줄었다. 손주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가족 단톡방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오르지 않았다. 그가 들어온 후부터였다. 엄마, 요즘 분위기 이상해. 왜 그렇게 당신이 아닌 사람 같아? 딸의 이 말은 영숙 씨의 가슴을 3번 찔렀다. 첫째, 자식을 외롭게 한 죄책감. 둘째,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두려움. 셋째, 자신조차 자신을 낯설게 느끼는 그 깊은 허무감. 그리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말이 터졌다. 남수 씨가 말하길,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노년이 되니까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영숙 씨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두 손으로 그를 밀어냈다. 밀쳤다기보다 삶에서 물러나달라는 호소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한 데 대한 슬픔이었다. 후폭풍은 길고 고요했다. 그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아니, 혼자 돌아왔다.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물건이 사라진 공간은 되려 따뜻하고 넓어 보였다. 햇살이 다시 책장 위로 길게 떨어졌고 강아지 몽실이는 조용히 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되물었다. 태계 이왕의 말이 귓가에 떠올랐다. 군자는 관계를 택할지언정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를 지켜라. 그리고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지 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희생을 미화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천적 교훈은 명확하다. 나를 지키는 일은 남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단지 내 중심을 세우는 일일 뿐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경계 설정은 죄가 아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한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게 없다면 사랑은 곧 불만으로 변한다. 둘째, 관계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로 결정된다. 에리 프롬 프람은 말했다. 사랑은 기술이며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셋째,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심리상담가 나탈리 로저스는 강조한다. 내면이 허기질 때 관계는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고프게 만든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거울이여 침묵은 벽이라. 그러나 거울을 깨뜨릴 용기 없이는 벽에 갇혀 살게 된다. 영숙 씨는 그날 그 거울을 처음으로 깼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벽 밖으로 나왔다. 내 삶을 회복하는 5가지 질문.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5가지 질문을 남긴다. 하나, 지금 내 관계 속에서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둘, 나는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셋,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인가? 넷, 나의 공간은 정말 나의 것인가? 다섯, 이 사람이 없이도 나는 평화로운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그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자연에 비유하면 이렇다. 햇빛이 아무리 따뜻해도 해바라기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야 꽃이 핀다. 물고기가 아무리 함께 있어도 한 마리는 언젠가 상류를 향해 혼자 올라간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나무는 혼자 자라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다.
사랑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남을 위한 삶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영숙 씨는 오늘도 혼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신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책이 들려 있다. 시집 한 권, 딸에게서 받은 생일 카드, 손주가 색칠한 꽃그림. 이제 이 집은 다시 그녀의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은 진짜 당신의 삶입니까? 그리고 그 삶에서 당신은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두려워 문을 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온 건 사랑이 아닌 지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을 닫고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 앞에 서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누군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살면 외롭지 않죠. 그 한마디면 우리는 문을 열고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로 들어온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건 사랑을 닮은 기대일 수도 있고 배려를 가장한 지배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자유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자식과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태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이란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비로소 평안하다. 율곡 이이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군자의 길로 가야 한다. 군자의 길은 자기를 아끼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동행이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군자의 길이 아니라 종속의 길입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버지니어 SATIR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바꾸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을 비우지 마세요. 사랑은 함께 걷는 일이지 끌고 가는 일도 끌려가는 일도 아닙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정리. 어떻게 해야 노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 취향을 포기하지 마세요. 책을 읽는 시간, 혼자 걷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꽃을 가꾸는 시간. 이건 혼자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있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침묵 속에 나를 잃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그 생각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 방식으로만 삽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는 내가 말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함께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마음이 덜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말처럼 애착은 보호가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한다. 관계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같이 심고 같이 물을 줘야 꽃이 핍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물을 주는 관계는 결국 그 꽃도 정원도 시들게 만듭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노년이었을까? 그 질문은 결국 그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똑바로 바라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차례다. 그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햇살 비치는 거실에서 듣는 라디오. 자기 손으로 꺼낸 시집 한 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사랑은 큰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며 하는 작고 단단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그 안에서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혹은 그 사람의 말투에, 그 사람의 취향에, 그 사람의 기준에 조금씩 당신을 지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를 지켜라.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다면 그건 반드시 멈춰야 할 징조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은 외로움은 그 어떤 동행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을 원하신다면 먼저 나를 지키세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들어옵니다. 당신을 바꾸지 않는, 당신과 함께 웃는 사랑. 오늘 소개한 이야기 혹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을 비우지 마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엔 당신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은 정원과 같습니다. 비울 줄 알아야 진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당신이 심어야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열어놓은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